재무행정 파트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의 예산의 일반 이론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다. 예정적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할 때 보면 두 가지 형식을 띠는데요. 하나는 법률주의에 따른 것, 두 번째는 예산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우선 그 법률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예산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겠죠. 그래서 세입법이라든지 세출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법률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예산주의는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회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의결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만이 법률적인 구속을 받게 되고 세입 예산은 법적인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방금 제가 회계연도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주기는 몇 년입니까? 예산 주기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도인데 2022년도에는 뭘 하나요?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작년 것의 결산도 하게 되겠죠. 그럼 2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또 해야 될 게 내년도 예산 편성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22년의 경우라면은 2021년도 또 2023년도 다루게 되니까 예산의 주기는 1년이 아니고 3년이 됩니다. 물론 회계연도는 한 회계연도는 1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1번의 예산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원칙은 전통적 예산 원칙에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그으시고 현대적 예산 원칙 이렇게 변천이 되었습니다. 전통적 예산 원칙에서 화살표 현대적 예산 원칙인데요. 전통적 예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국가 시대 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래서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이다 이렇게 보여요. 통제를 중심으로 통제 중심의 입법부 우위의 예산 원칙이고요. 현대적 예산 원칙은 행정부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행정부 우위의 예산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전통적 예산 원칙인데요. 전통적 예산 원칙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산 원칙의 한정성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정성 원칙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이 한정성 원칙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되겠습니다. 이 한정성 원칙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떤 사용 목적이라든지 또는 사용 범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세 가지로 세분화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이게 질적인 한정성을 말하는 건데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초과 지출을 금지하라. 초과 지출 금지는 양적인 한정성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연도 병과 금지다. 연도 병과 금지. 이건 달리 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각 원칙의 예외 조항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이용과 전용.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용은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말하고요.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 상호 융통이라는 게 서로 돈을 빌려받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용
이용입니다. 이용이 아니고 이용입니다. 이사 간다 할 때 이자에 한자로 쓰면은 이사 갈 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 입법 과목이란 뭐냐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국회 의결이 필요 없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과목의 상호융통을 이용이라고 하고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의 상호융통입니다. 차원이 높은 거는 당연히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말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가 된다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가 초과 지출 금지입니다. 이건 예외가 예비비라든지 혹은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것이 예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가 뭐고 추경이 뭔가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는요. 2월, 예산의 2월, 그리고 계속비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원칙은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은 뭐냐 하면 특정 세입하고 특정 세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세입하고 특정 세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릇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고에다가 기속을 시켜라. 국고에 기속을 시켰다가 다음 지출을 하는 거지. 특정 세입하고 특정 세출을 미리 이렇게 연계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통일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외로 해당되는 것이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또 목적세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수입, 대체, 경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일반 회계도 있고요, 특별 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규모에서 보면 우리 예산 규모에서 보면 제일 액수가 큰 게 뭐겠습니까? 일반 회계입니다. 그 다음이 기금입니다. 그 다음이 특별회계. 그런 규모에서 따지면 그렇는데요. 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세, 그 다음에 특별회계, 그 다음 기금, 그리고 또 하나가 수입 대체 경비 있습니다. 그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기관이 초과 수입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초과 수입을 올리는데 관련되는 그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비가 있어서 초과 수입이 됐다면 그 초과 수입에 관련되는 경비에 그 초과 수입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수입 대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통일성의 원칙이고요. 화면에 이제 세 번째가 단일성의 원칙인데요.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구조면에서 단일해야 한다. 가급적 단일해야 한다. 특별회계라든지 회계라든지 추가 경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일성 원칙 예외로 들 수 있는 게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이 됩니다. 원칙의 각각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것을 여러분 번거롭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의 원칙이 나옵니다. 완전성의 원칙을 달리 예산 총계주의 원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완전성의 원칙하고 앞에서 말한 통일성의 원칙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우선 완전성의 원칙은 뭐냐면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올려야 한다. 그걸 계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산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에 표시하시죠. 모든 세입과 세출이. 이 말은 뭐냐면 이퀄 무슨 말인가 하면 숭계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숭계 예산.
순계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순계 예산이 뭘까요? 순계 예산은 총 세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걸 말해요. 총 세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순계 예산만 딱 나타내면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 같은 것도 다 제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순계 예산 하지 말고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예산에 계상하라, 예산에 올려라,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통일성 원칙하고 구분을 확실히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금 제가 읽었던 완전성의 원칙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읽은 이것이 바로 통일성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거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것하고 방금 제가 읽었던 완전성의 원칙은 다르죠. 완전성의 원칙은 순계 예산하지 말고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로 한 가지만 제가 들면은 전대차관을 들 수 있습니다. 전대차관. 이 전대차관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정부가 차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차주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 정부가 차주가 되어서 외화 자금을 차입해서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전대차관의 경우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취급을 처리를 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세입 세출 예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예산 분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산은 일본의 회계별로 혹은 성립 시기별로 세 번째 예산이 불성립할 때, 그리고 조세지출 예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보겠습니다. 일반 특별기금, 규모로서는 일반이 가장 크고 액수가요. 그 다음이 기금,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을 보면 일반 회계는 정부 재정의 근간이 된다, 가장 기본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 그러면 일반 회계를 지칭을 한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거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일반 회계는 대체로요 국가재정법의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회계는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는 데 비해서 특별회계는 기업성을 추구한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시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만드는 것이 바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금은 좀 특별회계에 비해서 운용이 좀 자유롭다, 자율성이 좀 높다, 요즘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20%, 30%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금은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내에서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다.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단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30% 이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융성 기금 이런 거 있어요. 신용보증 기금 이런 게 금융성 기금이에요. 자, 정리하면 자율성이 좀 특별회계보다 이 기금이 높다. 그걸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내에서는 국회 심의 필요 없이 된다. 단 금융성 기금, 신용보증기금 같은 그런 금융성 기금의 경우는 30%다. 그러니까 20%, 30%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서 성립 시기별 분류가 되는데요. 본예산, 수정, 추가 경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본예산은 국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되는 예산이고요. 수정 예산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가능한가 하면 국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성립되기 이전에, 국회 제출하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 심의를 거쳐서 성립이 되는데 성립되기 이전에 어떤 사유가 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수정 예산이 되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된 뒤에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경은 만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첫째 하나가 대규모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겼을 경우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아주 크게 침체가 되고 또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등등 이런 거, 그런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세 번째는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화면에 보면 예산이 불성립할 때 잠정, 가예산, 준예산 이렇게 되는데요. 잠정 예산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만약에 예산이 의결이 되지 못했을 때 일정 금액을 지출 국고로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안이 의결이 되지 못할 때요, 한 1개월 정도 1개월 이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데, 요거는 의회 의결을 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준예산인데요.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가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못하면 조건을 붙여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에 의해서 혹은 법률에 의해서 이제 설치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들의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요거는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법률상으로 지출할 의무가 있는 걸 이제 이행하는 요 경우도 되고요. 세 번째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은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언제까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국회 의결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준예산에서.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교재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준예산에서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이걸 이제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순간적으로 좀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표시를 하라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국회에서의 그 예산 심의 의결은 30일 전, 기억나시죠?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예산의 경우는 보세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30일 전 말 없죠. 여기에 혼동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자,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4번입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조세지출이라는 것과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다른 거예요. 조세지출이라는 말과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다르다. 자, 우선 조세지출 보겠습니다.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세제상의 혜택을 주니까 이게 뭐냐, 마치 보조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숨겨진 보조금 이렇게도 부릅니다. 조세지출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뭐 면세해 준다든지 세금을 뭐 안 내도 되도록 면세, 그리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혹은 뭐 특혜세율 이런 게 다 조세 지출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 지출은 한번 시행되면 다음에 거두기가,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한번 조세 지출을 시행해주면 그 덕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축소하려고 하면 반발하겠죠. 그래서 축소는 어렵다.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집행이 되면요, 고차가 됩니다. 경직성이 강하다.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뭔가? 이것은 조세지출을 하니까 자꾸 돈이 이제 허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명확히 밝히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뭐 조세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거를 밝히게 되면은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세 지출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를 하자는 것이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의 내용, 조세 지출의 규모를 밝혀서 그러한 것을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처음에 서독, 통일되기 전 서독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조세 지출은 조세 지출 예산 제도를 하게 되면은 전체 재정 규모가 명확히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회가 예산 심사, 예산 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으로서는 이게 아까 제가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다 밝히게 되니까 보조금을 정부가 준다 이러면 이게 국제무역에서는 상당히 주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을 만약에 준 것이 드러나면 그게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단점도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결정 이론입니다. 예산 결정 이론에서는 두 학자의 견해인데요. 시크와 루빈의 견해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크 요 부분에 별표 3개 하시고요. 밑에 루빈 요 부분에 별표 3개 넣어주세요. 자, 우선 시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는 4가지 희소성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완화된 희소성, 제일 여유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총체적 희소성, 여유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공공자원이 무한정 있다면 정부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죠. 다 하면 되죠. 그러나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 완화된 희소성입니다. 계속사업 동그라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가분, 계속사업의 정가분 할 수 있다. 신규사업 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 개발의 중점이다. 이 말은 여유 자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로서는 PPBS가 계획예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내는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 여러분 머릿속에 오른쪽에 있는 3가지, 계속사업, 정가분, 신규사업.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표를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린 표를 그리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동그라미를 머릿속에다가 하시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만성적인 희소성이 되는데요.
계속사업 동그라미, 정갑은 동그라미지만 신규 사업은 안 된다.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 여러 여유가 조금 줄어드니까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출을 통제하는 보다는 여기에 기존 하고 있던 거, 계속 사업이나 정가분이나 요거에 대한 관리 개선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제도는 ZBB 영기준 예산입니다. 영기준 예산은 처음부터 다 고려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급성 희소성입니다. 자, 이것도 머릿속에 동그라미, 곱표. 여유가 자꾸 줄어들어서 계속 사업만 가능하지 계속 사업의 정가분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업의 정가분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기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관리성의 효율 강조가 되고요. 마지막 이제 가장 여유가 없는 게 총체적 희소성이 됩니다. 이걸 회피형 예산 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피형 예산 편성 또는 반복적 예산 편성이라고 해요. 반복적 예산 편성은 주로 어디서 보는가 하면 저개발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이 흘러가는 데 따라 그냥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사업도 안 되고 정가분도 안 되고 신규 사업도 안 되고 그냥 돈이 흘러가는 데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만 따라 하겠습니다. 완화된 희소성. 자, 그럼 머릿속에 오른쪽에 표 세 군데 적어놓은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동그라미는 어디까지 된다? 자, 다시 한번요. 완화된 희소성. 됐습니까? 그 다음, 만성적 희소성. 그 다음에 급성 희소성. 그 다음, 총체적 희소성. 동그라미 어디에 들어간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좀 공부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이게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면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별표 3개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빈의 이 모형은 이건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출제가 최근 들어서 빈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루빈은 그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을 제시하면서 왜 그런 형태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5개의 의사결정 흐름으로 설명하는데요. 우선 5개의 의사결정 흐름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세입 흐름, 그 다음에 세출 흐름, 그 다음 예산 균형 흐름, 그 다음 예산 집행 흐름, 그 다음 예산 과정 흐름. 요 5개가 됩니다. 각각의 흐름이 뭐를 말하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금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납세자들은 세금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건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설득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입 흐름, 그러니까 하이픈 끊고 설득의 정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납세자들은 세금 내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가지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돼야죠. 납득이 돼야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설득의 정치다. 그래서 세입 흐름 하이픈 설득의 정치 됐죠. 다음 두 번째 세출 흐름입니다. 세출 흐름은 뭐냐면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세출이라는 거는 돈으로 나가니까 우리 마을에 다리도 만들고 뭐 항만을 구축하고 하려면 거기에 다 돈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을 획득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세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초이스다. 그래서 세출 흐름은 선택, 초이스의 정치다, 선택의 정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출의 흐름, 하이픈 선택의 정치. 됐죠? 다음, 세 번째가 예산 균형입니다. 예산 균형은, 이건 뭐냐면, 예산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예산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그래서 이거는 제약 조건의 정치, 이렇게 부릅니다. 제약 조건의 정치. 그래서 예산 균형의 흐름 하이픈 제약 조건의 정치다. 그럼 여기에서 예산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 말은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산이 그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으면 세입이 세출하고 같거나 세출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산의 균형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하고 같거나 세출을 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역할은 뭐예요? 이 세입하고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산 균형을 맞추는 거고 예산 균형의 결정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입을 만약에 인상하려고 내가 정부 활동을 지금 계속 해야 되겠는데 세입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입을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세입 인상을 해서 정부 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안 그러면 세출을 갖다가 줄여서 삭감을 해가지고 정부의 활동을 축소할 건지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나? 정부가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예산 균형의 결정이다. 아시겠죠? 그걸 제약 조건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 예산 집행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이제 입법부를 국회를 통과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갑자기 예산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큰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다른 안 좋은 일은 말할 필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 환경이 변화되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나요? 예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기존 만들어진 게 있더라도 좀 다르게 변동을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국회에서 이미 정해준 거니까 정해준 대로 그대로 집행하자 이런 주장이 맞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 수정을 하고 하는 그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책임성의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하이픈 책임성의 정치. 자, 마지막으로 예산 과정입니다. 예산 과정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정 권한을 어떻게 잘 균형을 맞춰서 할 건가. 그래서 예산 과정은 누가 결정하는가의 정치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의 정치다. 요 5가지가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크, 희소성, 그리고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 대단히 중요하다. 1번입니다. 중앙정부 총지출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총지출 규모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출 성격에 따라서 또 하나는 회계의 성격에 따라서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지출 성격으로 보면은 경상지출,
요 화면에 3번이 해당이 돼요.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 플러스 융자지출이고요. 회계 성격으로 보면은 일반 예산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내부거래 마이너스 보전거래. 여기서 보전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전거래는 막 국채 발행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지출 규모를 따질 때 이 보전거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 지출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지출 성격에 따라서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 플러스 융자지출이고요. 회계의 성격에 따라서는 일반 예산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내부거래 마이너스 보전거래 그렇게 다시요. 회계 성격에 따라서는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내부거래 마이너스 보전거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보면은 계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중앙정부 총지출 방식이다. 맞는 것은 3번이 맞겠습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 상에 예산안 제출 기한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를 보면은 90일하고 120일이 보이는데 지문에 헌법에서는 90일이고요.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정부는 120일, 그 지문 3번하고 4번이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는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가 120일 전까지면 심의 의결은 30일 전까지 해야 되고요. 그다음 광역은 50일 전까지 받아가지고 15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요. 기초단체는 40일 전까지 받아서 1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국가재정법하고 헌법이 다르다. 자,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120일이고 다음에 헌법은 90일인데 심의 의결은 30일 전까지.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20일, 30일. 그 다음에 광역은 50일, 15일 전까지. 그 다음에 기초는 40일, 그리고 10일 전까지. 120, 30, 50, 15, 40, 1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과목 구조, 예산 과목의 구조입니다. 자, 1번 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별이고 마지막으로 품목이 됩니다. 순서가 틀렸죠.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봅니다. 성질별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에, 운영비는 세목 맞습니다. 물건비는 목이고요.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3번 봅니다.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분야입니다. 장은 분야고 그 다음에 장관, 관은 부문, 앞에 장은 분야, 관은 부문, 그 다음에 항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항은 단위사업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장은 분야, 그 다음에 관은 부문, 항은 프로그램 그렇게 되고요. 장관 한 가지가 입법 과목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세항하고 목은 행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장 사이의 상호융통. 장 사이의 장은 입법 과목이니까 상호융통 가로하고 전용될 거 아니고요. 이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용은 국회 통제를 받으니까요.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세항의 경우는 세항은 행정 과목입니다. 그렇죠? 목도 행정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세세항도 물론 행정과목이고요. 세항하고 목은 행정과목, 장관, 항은 입법과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죠. 자, 4번 문제입니다. 희소성의 법칙, 시크죠. 시크의 희소성 법칙. 머릿속에 제가 그 표를 떠올려 달라고 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급성 희소성, 교재 382페이지 보시면은 다시 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잘 보시고요. 희소성 법칙이 1번입니다. 급성 희소성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몇 개가 해당이 됐나요? 급성 희소성은 하나죠. 계속사업이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 못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총체적 희소성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틀린 게 되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다 옳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루빈의 예산 운영, 실시간 그 운영 모형 설명드렸고,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시죠. 이 내용은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책임성의 정치. 책임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산 과정 흐름이 아니고 예산 집행 흐름이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6번입니다. 그 예산의 원칙. 자, 1번 봅니다.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단일성의 원칙이 아니고 통일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2번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 이거는 예산 총계주의가 아니고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한정성의 원칙에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3번 보겠습니다. 예산 규모, 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 국민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면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의 예외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 단일성 원칙의 예외. 그렇게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세출 과목 설명입니다. 1번 보면 우리나라 예산은 소감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이고 그 다음이 품목별입니다. 그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물건비는 목이고 운영비는 세목 맞습니다. 2번 지문은 맞고요. 3번에 보면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바로 분야가 되고요. 관이 부문이 됩니다. 이 2가지가 자리가 바뀌어져 있죠.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 항의 경우 장, 관, 항. 요거는 항은 입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국회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행정 과목이라면 이것은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7번 문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2절 예산제도입니다. 그 화면에 1번부터 5번까지 예산제도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개별적인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예산의 그 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주로 예산의 기능이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한 1920년대에 이제 있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기능이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기능이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행정 이념이 다른 거예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민주를 행정 이념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의 어떤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 기능이 그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 이념으로서는 능률이라고 하는 걸 중시한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가 계획예산 제도입니다. 1950년대에 승행했던 그런 예산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 PPBS라고 하죠. 그 예산 기능은 주로 이제 계획 혹은 기획 이런 기능을 맞추고 중시하는 행정 이념은 뭐 효과성 이런 걸 중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기준 예산, 그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영기준 예산은 예산 기능이 그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 중시하는 행정 이념은 이제 감축하다, 뭘 줄인다, 뭐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기준 예산의 경우에는 중시하는 그 요소가 바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예산 제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통제지향이었습니다. 통제지향 화살표, 오른쪽으로 화살표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지향이 되겠죠. 자, 통제지향은 어느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통제지향이었습니다. 화살표, 관리지향, 무슨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 화살표하고 기획지향, 계획지향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획지향, 이것은 PPBS, 즉 계획예산제도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화살표 다시 하고 이제는 감축지향, 줄인다는 거예요.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영기준 예산. 그리고 오늘날 화살표하고 오늘날 일반 주민들의 국민들의 참여 예산, 참여 지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기획 지향, 감축 지향, 참여 지향 이렇게 해서 그 시험 문제에 또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 예산 제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 30년대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회계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어떤 지출의 근거가 딱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회계 책임이 명확해지고 재정 통제가 용이하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 제도를 쓰더라도 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함께 써야 돼요. 병용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투입입니다. 투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효과나 이런 걸, 성과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가 성과주의 예산인데요. 이거는 5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은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예산 제도다. 그럼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하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예산액 이퀄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예를 들어 조림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면적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면적 곱하기 거기에 단위 면적에 드는 비용 곱하면 그 예산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장점이 사업을 관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일반 국민이 정부 사업을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그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하다. 그러나
한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아까 그 단위 원가를 계산한다 했는데 이 단위 원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 예산액이다 했는데 그 단위 원가를 산출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계획예산 제도를 보면요. 계획예산 제도는 계획과 예산의 연계입니다. 계획과 예산의 연계다. 그래서 계획은 장기적으로 또 예산은 단기적으로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제도가 되는데요. 이 계획예산 제도는 그 편성 절차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장기 계획 수립하고 두 번째가 사업 계획 작성입니다. 사업 계획 작성인데 이 사업 계획 작성이고요. 세 번째가 예산 배정. 요 세 가지 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요. 장기 계획 수립, 두 번째 사업 계획 작성, 세 번째가 예산 배정인데요. 중요한 건 요 두 번째입니다. 사업 계획 작성인데요. 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데 여러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대안을 비교할 때 우리가 전에 정책 부분에서 공부했던 비용 편익 분석, BC 어널리시스, 베네피트와 코스트의 어널리시스가 사용이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는 이런 편성 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고도의 그 기법,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중앙정부의 그 관료들이죠. 따라서 이 계획예산 제도는 집권적이고 하향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계획예산 제도는 집권적이다. 아시겠죠? 분권적이다. 질문 넣으면 틀린 답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획예산 제도는 좋은 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좀 일치시키려고 하는 요건 장점인데 단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집권화가 초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대안을 찾을 때 비용 편익 분석 같은 이런 계량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아무나 할 수 없고 이제 전문가들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행정부의 그런 전문가들은 되겠지만 그 입법부 국회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집권화가 초래된다 이를 봅니다. 네 번째 넘어가서 연기준 예산입니다. 70년대의 제도인데요. 이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의 예산은 완전히 무시되고 근본적으로 재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됩니다. 첫째가 의사결정 단위의 선정입니다. 의사결정 단위, 예를 들면 무슨 개 좋습니다. 그런 게 다 의사결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독립된 사업 단위도 됩니다. 독립된 사업 단위도 의사결정 단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입니다.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대안 패키지고 두 번째는 점정 패키지라고 합니다. 대안 패키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정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정된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사업을 수행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점정 패키지에서는 한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첫째가 전년도보다 못한 수준으로 할 건가? 두 번째는 전년도 수준으로 할 건가? 안 그러면 세 번째는 전년도보다 나은 수준으로 할 건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점정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패키지와 점정 패키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절차는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인데요. 또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영기준 예산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산 절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로 베이스입니다. 기존의 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니까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본예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30년대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제공황기에 스웨덴이 개발한 예산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는데요. 세입과 세출을 뭐로 구분하는가 하면 경상적인 거하고 자본적인 걸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을 경상세입, 자본적인 세입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또 세출도 경상적인 지출, 자본적인 지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출을 경상적인 지출, 자본적인 지출로 구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상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게 인건비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자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든다면 도로를 건설하는 도로 건설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상적인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에서 충당하고 자본적인 지출은 자본적인 수입에서 지출하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자본예산제도가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을 하자. 이게 자본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예산제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국가재정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적자 재정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단점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채 발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본예산제도가 이제 장단점을 그렇게 가집니다. 1번의 연기준 예산 단점입니다. 자, 1번 봅니다. 사기업과 다르죠.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사업을 축소, 폐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자신의 목표 달성만 염두에 둔다. 이거는 연기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목표 관리 예산입니다. 목표 관리 예산 제도에서의 단점입니다. 3번에 보면 지나치게 효율성, 차원 높은 혁신적인 행동 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감축 이렇게 줄이는 축소시키는 쪽으로 나가니까 3번 질문 맞고요. 4번의 우선순위 결정이 상당히 어렵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힘이 없는 조직은 좀 밀리기가 쉽다. 단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품목별 예산과 계획예산 제도인데요. 각 지문에서 띄어쓰기가 잘 안 돼가지고 바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LIBS는 품목별이고요. PPBS는 계획예산 제도입니다. 1번에 보면 기본적 지향에서 이 지출 통제 부분을 왼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기본적 지향에서 LIBS는 통제입니다. 지출 통제고 PPBS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관리 책임에 있어서 LIBS는 분산되어 있고 PPBS는 중앙 집중, 집권적이다라는 이야기 했죠. 맞습니다. 3번에 보면 대안 선택에 있어서 LIBS는 총체적이 아니라 점정적이죠. 또 상향적이죠. PPBS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향적이고 총체적입니다. 3번 지문은 이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죠. 옳지 않습니다. 4번의 통제 책임은요.
품목별은 중앙이고 그 다음에 PPL에서는 운영단이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예산제도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봅니다. 1번의 품목별은 통제 맞고요. 2번의 성과주의 관리 맞고요. 그 다음에 계획예산 기획 맞고요. 4번의 연기준, 요거는 감축지향의 예산제도죠. 목표지향이 아니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옳지 않은 거 봅니다. 1번의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경직성이 강하다. 예를 든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게 여기 법률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직성이 강하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 방법은 세목별 분류 맞습니다. 세목별로 상속세, 재산세 등등 분류하는 건 맞는데요. 그게 의회 예산 심의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의 조세지출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진 보조금 이런 이야기 했었죠. 4번의 과세의 형평성, 그러니까 어떤 숨겨진 보조금을 이렇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세수 손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시 그걸 폐지한다든지 했을 때는 세수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5번입니다. 연기준 예산제도 단점. 자, 가부터 모두 고른 것 이런 식으로 모두를 골라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예, 가보겠습니다. 개선 전략의 한계. 개선 전략의 한계는 연기준 예산은 한미 모형에 입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게 많이 요구되죠. 맞습니다. 나아보면 정보 획득의 애로, 이거는 한미 모형에는 여러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분석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 획득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 맞습니다. 다에 보면 예산 통제의 애로입니다. 근데 애로가 아니라 연기준은 이 예산 통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연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산 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에 가서 경직성 경비로 인한 한계에 맞는데요.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것은 임금비 같은 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비는 축소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마에 보면 재정 구조의 경직과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연기준 예산은 가치가 떨어지는 사업은 탈락시키잖아요. 축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구조의 탄력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요. 바에 보면 비경제적 요인을 소리한다. 맞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같은 비경제적 요인 이런 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가, 나, 라, 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본예산제도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효과 정진이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예산제도는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공채 발행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치게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중장기 예산 운영도 가능하고요. 부채의 정당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본예산제도에서 국공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공채가 발행되어서 어디에 씁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데 사용이 된다면 그 부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에 예산의 적자 재정을 포함한 그런 예산안이 하나의 정책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지문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원칙의 예외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한 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올려야 한다. 계상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달리 말하면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것이죠. 4번에 보면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이걸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이제는 옳지 않다. 나머지 1, 2, 3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수입대책경비입니다. 초과 수입을 냈는데 그 초과 수입을 내는데 수단이 되었던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들의 초과 수입을 지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고요. 3번이 이제 전대 차관의 내용입니다.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해 전대하는 경우 외화 자금을 빌려와 가지고 그걸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제공할 경우에 이것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됩니다. 1, 2, 3번은 옳고요. 4번은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나머지 파트 2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